예, 지난주에 제일 불찰로 이병태 교수님 못 모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예,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지난주. 예.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지난번과 같이 저희가 예. OECD 통계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들의 한 예를 들 건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엔 자살률이나 또 뭐였죠? 노인 빈곤, 노인 빈곤 이런 것들의 해석이 그게 과연 헬조선의 대한민국이 못된 나라기 때문에 그런가에 대한 통계치의 그러니까 자살률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 사회가 지옥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이 우울증 치료를 안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 노인 빈곤율은 사실은 통계가 그렇게 재산이나 노인 소득에 대한 불비 파악이 잘 안 되고 또 가족이 하는 그 가족 간의 이전 소득 그런 것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둘 중에 한 명이 전부 빈곤 이하로 살고 있냐 전혀 맞지 않는 통계인데 그래서 그 통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통계 중에 특히 노동 생산성이 되게 낮고 OECD 중에서 또 근로 시간은 멕시코 다음으로 최장 길다. 그 통계가 의미하는 게 뭔지 엄청나게 장시간 근로에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게 우리나라의 노사 문제고 대기업들이 직원들은 다 상사 눈치 보느라고 집에 일찍 못 가고 그래서 나타난 통계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다. 크게 펼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크게 이거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지금 현재 슬라이드부터 지금 우리나라 이게 밑에 파란 게 전 세계 GDP 성장률이고요. 빨간 게 우리나라 성장률입니다. 그러면 딱 두 번만 저희가 세계 성장률보다 뒤진 적이 있는데 80년대 오일 쇼크 왔을 때 하고 90년대 후반에 IMF 위기 때인데 지금 우리가 심각한 건 간격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월등히 빨리 성장했는데 지금은 이제 간격이 점점 수렴되고 있고 저게 이제 2014년까지 통계인데 2015년 통계나 2016년은 더 나쁘거든요. 그래서 거의 세계 경제 성장하고 거의 같을 정도로 성장이 되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지난 2015년서부터 한 4개월 사이에 급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2.5%가 나왔다가 조금 떨어졌죠. 이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냐면 이 IMF 때 청년 실업률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IMF 때 정말 그때 졸업생들이 갈 데가 없었던 그때가 이제 13%니까 12.5%니까 거의 같아졌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런 일이 왜 6개월 사이에 이렇게 2.5%가 급증을 했냐? 이게 이제 정치권하고 정부가 지난해 노동개혁한다 합시고 고용 친화적인 정책은 하나도 안 내놓고 정년을 2년 연장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게 예상했던 대로 청년 고용 절벽이 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퇴직하시던 분이 안 하시니까 기업들이 청년 고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됐는데 더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2년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6개월 사이에 저렇게 2.5%가 늘어났는데 이게 금년 나머지 기간하고 내년까지 저게 계속 누적될 가능성이 큰 거죠. 지금 올해 무슨 정경련이나 상이나 이런 데서 대기업체 중소기업체 이제 그룹별로 고용계획 조사한 걸 보면 더 떨어지거든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청년들은 취업 절벽이 오는 거죠.
지금 이미 왔다고 보시면 이미 완 된다는 거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계가 그 IMF 때 그 통계에 거의 예. 지금 청년 실업률에 육박했으니까 엄청 저 동계 이제 정년 연장이 직격탄을 날린 거죠. 직격탄 날린 거죠. 네. 예,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가 다른 실업 예.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데 네. 이제 요거와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얼마나 단기간에 늘어났는가를 보면 2015년 10월에 7.4%였는데 이게 예. 지금 6개월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뭐 5%가 늘어났잖아요. 그렇군요. 6개월 예. 사이에요. 예, 그래서 이 5개월 사이에 6%가 늘어났으니까요. 예. 5%가 늘어났으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예. 그래서 상당히 무모한 짓을 했다. 예.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래 저 정년 연장법을 만들 때 제가 그 정년 연장하는 무슨 뭐 노사정위원회 예. 멤버로 잠시 했었거든요. 그때도 기본 구조가 오케이 그럼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이제 정년 연장이 안 되고 소위 베이비 부모들이 바로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대신에 그 임금 피크제를 해서 어떻든 임금 총액이 늘어나지는 않도록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한쪽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일거리가 더 없는데 예. 지금 30년이 됐든 숙련된 근로자가 있는데 예. 정년이 늘어났는데 급여를 좀 깎았다고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억지로 청년을 고용을 할 거냐. 거기는 이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해도 사실은 그게 충격이 그렇게 많이 흡수되지를 않을 가능성이 크죠. 사실은 정년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생산성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 이제 거기다가 이게 새로 일에 투입되는 인력이 적으면 노동 생산성이라도 늘어나야 되는데 예. 생산성도 이제 최근에 2013년서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OECD에 예. 우리나라가 1인당 노동 생산성 2011년에 보면 제일 꼴찌거든요. 지금 빨간 선은 뭡니까? 이게 이제 이게 조금 옆으로 가서는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선이군요. 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어떻게 되냐를 이렇게 좀 비교해 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반 정도고요. 노르웨이 같은 데는 뭐 40%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생산성이요. 그렇군요. 예. 그러고 이제 또 다른 통계가 보면은 이게 이제 얼마나 긴 노동을 하느냐. 예.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멕시코 다음으로 항상 1위였는데 최근에 좀 내려가가지고 예. 멕시코가 일을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 우리나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대만 나오는 게 뭐냐면 한국인이 이렇게 생산성도 낮은데 쓸데없이 노동을 오래 하는 거는 상사 눈치 보는 우리나라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예. 예, 뭐 그래서 맨날 쓸데없는 회식하고 연장 근로하고 퇴근해도 되는데 상사가 안 해니까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대기업의 인사관리제도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이냐?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노사 관리나 이런 우리나라의 뭐 이렇게 집단적인 문화 때문에 이런 거 뭐 그런 예. 부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낮게 나오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사실은 그 대기업, 특히 제조업 분야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은 전 세계 2위입니다. 예. 그런데 왜 생산성이 이렇게 낮게 나오냐 하면 예. 극도로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 그러니까 저 노동 생산성이 낮은 통계 자체는 말하자면 제조와 서비스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 제조는 세계 2위의 생산성으로 굉장히 높고 예. 서비스업이 유달리 낮은 거죠. 예. 근데 전체 평균을 끌어내리는. 예. 근데
제조업 종사자가 지금 16%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농업 종사자가 한 4, 5% 되니까 20%가 거기에 있고 80% 가까이가 다 서비스업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하자면 비제조 부문. 예, 비제조 비제조 비농업이죠. 예. 근데 지금 16%까지 줄었습니다. 예, 줄었습니다. 이게 고용 효과가. 야, 몇 년 전에만 해도 19%뭐 20% 예, 예. 20%는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16%로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은 부분에 종사하는 부분은 극도로 적은 숫자고 예. 대부분은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데 이것은 제조에 비교한 서비스의 생산성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달리 우리나라가 제조업 비해서 4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보다 형편없는 경제라고 하는 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이런 데보다도 월등히 낮은 네,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최근에 은행 퇴직하고 햄버거 가게를 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을 하냐면요. 아침 9시에 출근을 합니다. 예. 대학생 상대로 하니까 이제 그 전에 막 준비를 해놔야 10시부터 가게를 오픈하는데요. 그 햄버거 가게를 11시에, 밤 11시에 문을 닫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리하고 내일 거 주문하고 하면 12시죠. 예. 밤 12시. 이게 노동시간이 얼마나 긴 거예요? 이게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준비해가지고 밤 막 11시, 12시까지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근로시간도 장기간으로 나오고 벌어지고 생산성은 무지 낮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는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에서 상사 눈치 보고 뭐 회식하고 뭐 이런 얘기는 이 통계가 얘기하는 바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산업의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의 산업화를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외에는 아무 다른 뜻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자꾸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아니 근데 대기업에도 뭐 대기업의 어떤 근로관행에도 약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말하자면 그 문제라는 게 멀쩡한 근무 시간에 일하면 될 거를 적당히 태업을 하고 꼭 야근 철야를 해요. 그래야 1.5배씩 임금을 시간당 50%를 더 받으니까. 그 이제 두 가지 기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우리가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연장 근로하고 휴일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고용의 유연성이 없다 보니까 일자리는 항상 일거리는 많을 때가 있고 일감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로자는 그대로죠. 그걸 한번 정기적으로 고용하면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그때는 파견직이도 임시직이고 쉽게 고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있는 직원들한테 이제 일을 많이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건 그림이군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이 얼마나 낮은가 보면 제일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쪽은 고용이고요. 고용이고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가 2013년 데이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67% 정도 이렇게 있는데 비해서 이 GDP에 공연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일 낮은 쪽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세 서비스업 위주로 돼 있고요. 이게 맥킨지 자료인데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보시면 여기 뭐 책 출판업, 뭐 레스토랑, 뭐 모텔 이런 거 보시면요. 고용은 유럽 EU 국가에 비해서 2배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고용은 2배 많은데 이 생산성은 40%대 있는 산업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 은행 같은 데는 이게 상당히 이제 고용은 적은데 이제 생산성은 높은 이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비스 산업이 지금 뭘 산업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이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물론 제조업의 일자리가 돌아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FTA를 많이 하는 이유가 수출을 잘하자는 것도 있지만 경제에 큰 효과가 있으려면 옛날에 관세가 무서워서 해외로 나갔던 공장이 돌아오면 그렇죠. 그게 경제적 효과가 유발 효과가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현대자동차가 루지애나 공장, 멕시코 공장 세워놨는데 그게 이제 관세가 무서워서 그로 갔죠. 그러면 이게 돌아오려면
대한민국에서 제조 원가가 더 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제조 원가가 더 싸고 어느 만큼 더 싸야 되냐면 최소한 물류 비용 여기서 만들어서 가져가는 데 들어가는 물류 비용을 커버할 만큼은 더 싸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대자동차의 평균 임금이라는 게 루지애나보다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년 현대자동차가 아마 지금 세계적으로도 전 세계 지금 현대자동차가 동구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그런데 아마 세계에서 실제로 경쟁하면은 꼴등할 겁니다. 예, 한국에서 생산하는 게 꼴등입니다. 예, 그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충 지금까지 한 몇십 년 동안 1년에 한 달은 일을 안 했거든요. 늘 파업하느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기업한테 계속 비용을 더 고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많이 부과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 돌아올 수 없고 국내 생산을 자꾸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으니까 FTA를 하고도 그 취업 유발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FTA 계약을 확장했는데 이게 이제 일자리 만드는데 도움을 지금 못 갖고 있어서 그렇고요. 이 최근에 한번 정부가 지난 정부 역대 정부가 정부 예산 안 쓰고 생색내는 거 하면 항상 기업들한테 돈 내라 그러니 준조세요. 준조세 그래서 그거 이번 정부도 그래요. 창조경제센터 다 그런 거죠. 다 그런 거고 청년 펀드 그랬고 다 그랬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비용을 계속 이제 기업한테 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제조업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고요. 서비스업은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제가 어제 그제도 되게 실망을 했는데 안철수 대표께서 의료 민영화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참 저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에 의사가 한 1,500명 이상 있고 그런 병원인데요. 직원이 만여 명 가까이 되는데 1년 매출액이 8천억밖에 안 됩니다. 1인당 1억 매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역량은 있는데 산업화 안 된 게 의료인데 아니 또 머리 좋은 애들은 다 거기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어떻든 참 버티려고 하니까 그 밑에 간호사, 간호보조 병원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임금 수준이나 항상 말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는 민영화 때문에 안 되고 금융은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안 되고 교육은 정부가 다 교육부가 다 통제해야 되고 학생 수수료니까 학교 정원 축소해라. 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가보면 제가 호주도 이제 국제 인증을 하러 갔는데요. 등록금 통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75%는 연방 정부가 공공으로 하고 25%가 이제 학생들이 부담하는 건데 그건 이제 호주 학생들이고요.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얼마를 받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어떻게 되냐면 상당히 큰 많은 프로그램에 중국 학생들을 유치해서 비싼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사실 그 돈으로 이제 내국인 학생들을 하는 거죠. 미국도 주립 대학에 가면 세금 낸 그주 학생들은 아주 싸게 거저 공부하고 다른 주나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은 비싸게 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를 자꾸 줄여놓으면 점점점 퀄리티가 나빠지거든요. 좋은 교수 못 붙고 그러니까 혁신 경쟁을 해서 잘하면 그러니까 잘하는 학교는 정원 늘릴 수도 있고 등록금도 마음대로 받을 수 있게 학생 줄이는 것도 똑같이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당해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하면 미국의 큰 주립대학들은 다 3만 명에서 5만 명이거든요. 대만의 공립대학이 학생 수가 한 3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서울대 1,000명이거든요.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래서 교육을 산업화하고 그런 혁신으로 외국 학생을
유치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하고 이러면 되는데 다 이렇게 축소지향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도 그래서 안 되고 그러면 도대체 월급 잘 주는 일자리를 어디서 만들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 제조업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여기 최근에 총선에서 고용 관련 공약이라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하겠다는 거 하고요.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하고 청년 고용 할당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공기업은 뭐 5%, 민간 기업은 3%. 아니 고용이 돼야 할당을 하든 말든데 고용이 안 되는데 할당을 한다고 해서 무슨 큰 효과가 아니 있을까? 투자가 되고 일감이 있어야 고용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일감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차별은 지금 제발 정치권에서 비정규직으로 취업돼 있던 분들이 이 비정규직 보호 법안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가서 들어보면 근데 이건 이제 비정규직 차별금지나 청년고용 할당은 고용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일자리를 누구한테 주느냐의 문제지 일자리를 늘리는 일은 아니죠. 최저임금도 또 그런 건데요. 아니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저런 거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 시중의 바보들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은 비도덕적이고 자비심이 없는 것처럼. 근데 이제 제가 떠들고 있으니 이게 그냥 뭐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경제학 이론을 안 갖다 드려도 최저임금을 주는 게 누구냐? 다 자영업자들입니다. 무슨 그러니까 중견기업만 해도 최저임금 지급을 하는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자영업이 5년 생존율이 2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한 개 기업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높인다는 건 바로 이제 동네 짜장면집, 짬뽕집, 구멍가게 한계선에서 원가 상승 요인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부도가 너무 많이 한 걸음 더 나가라고 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이 사업을 접어야 될 거고 그러면 그게 가난한 사람의 돈을 뺏어서 딴 사람한테 준다고 그러는 건데 일자리만 더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비상식적인 발상인지 마치 일자리는 항상 변함이 없는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높여주면 다 월급이 올라갈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월급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제 사실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만 아마도 이곳저곳 사업장마다 극소수의 이제 임금 상승의 효과를 누리는 이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있죠. 소수가 있겠죠. 비정규직 차별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눈치 봐야 되는 공기업하고 그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권 이런 데서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혜택 보는 분이 일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말 못하는 분들은 다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일자리가 줄어드는지도 모르고 일자리는 줄어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조금 다른 나라에서 어떤 실험이 있었는지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최저임금을 준다고 그랬을 때 그게 마땅히 사람의 그 가치, 그 노동의 가치보다 월급을 덜 주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이렇게 엄밀히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 그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노동 생산성하고 거의 시장 가격이 맞물려 있다는 거죠. 수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최근까지 계산을 잘 못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시장 가격이 그러니까 무슨 노동의 가치가 원천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노동도 상품이니까 이게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본인의 가치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 그런 거죠. 이제 뭐 그거는 철학적인 얘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최저임금을 올렸을 경우에 이게 이제 최근에 시애틀에서 월간 고용 동향을 그런 건데 요게 최저임금을 시행한 시점입니다. 그랬더니 고용이 이제 특히 이제 실험이 여기 때 쭉 오다가 여기서 최저임금제를 한번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됐다가 여기서 갑자기 올려버리니까요.
이게 그냥 뚝 떨어지고 있는 거죠. 고용이. 예. 예. 그래서 그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뭐 잘 알려진 책이긴 합니다만은 인건비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대체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자동화 해가지고 사람을 더 쓰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값싼 나라로 이전을 하는 거죠. 예,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글로벌화된 경제에서 한 나라가 임의적으로 가격을 올려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이래서 사실은 도움보다는 해가 더 많이 미친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 도와준다고 최저임금 막 올려놓으면요, 좋아지는 건 실리콘밸리라는 겁니다.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자꾸 해가지고 그쪽에서만 도와주고, 기계화해주고, IT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얼마 전에 이제 UC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그 과거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미 연방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효과가 어떤가를 엄밀히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서 지난해 발표된 논문입니다. 근데 요 사이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하고 비숙련 고용입니다. 고용의 43%를 감소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은 항상 비숙련 노동 시작하는 막 이제 청년들 하는 거기가 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도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은 고용 감소 효과를 나타난다고 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이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는데 임금을 올리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프레토리카 이제 미국 연방 안에 들어가는 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첫 번에는 프레토리코가 그 생산성이 그 본토만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최저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자꾸 돼가지고 인기 영합적으로 하니까 미국의 최저연방 본토의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경제가 그냥 다 파탄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용률이 40%밖에 안 되고요. 거의 60%가 취업 포기거나 지하 경제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 실업률이 높아지면 이 논문은 최근 논문이군요. 다 지난해 2016년 4월 16일에 나온 논문.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런 것들이 역설적인 일인데, 이게 마치 최저임금을 하면 따뜻한 뭐 보수, 따뜻한 경제로 최저임금 반대하면 냉혹한 사람처럼 냉혹한 사람이고 뭐 자문가들이나 저거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노동 통계 이런 거나 생산성 통계라는 게 우리나라의 뭐 그 노사 관리 제도나 체면 때문에 일찍 그 장사 눈치 보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으로 서비스 산업이 낙후되어 있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를 산업화하기 전에는 그 산업화하고 거기에 과거에 패러다임에 묶여가지고 금산분리기 때문에 안 되고, 교육은 공공재 때문에 산업화하면 안 되고, 의료는 의료 민영화 때문에 안 되고, 이래가지고는 100년 가도 희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통계를 제대로 해석했으면 좋겠고, 이제 사람이 어려워지니까 정치권이 점점 인기 영합적인 정책만 내놔서.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구호들이 우리 사회에서 먹힌다는 거예요. 그 쉬운 회고 이런 게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내용도 안 따져보고 뭐 쉬운 회고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런 구호에 너무 현혹들을 많이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실증적인 통계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선거 공약만 있고 실제적으로 고용 친화적이고 고용을 늘려가고 산업화하는 아이디어는 한 개도 지난 총선에서 제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총선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돼 있어요. 전부 뭐 인기 정책으로 가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운 청년한테 어렵고 그런 세상을 만들 건지 가져갈 건지 조금 이제 사실은 극단으로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나마 고용을 해주듯 이제 저 조선 뭐 해운 지금 다 지금 뭐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을 해야 예. 되니까요. 그거 받아줄 산업은 지금 아직 안 그 나타나고 있고. 일감이 그렇게 뭐 예. 정말 눈에 띄게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예. 아니 그저 거제도 앞바다에 가면 석유 시추선 이런 거 만들어서 인도가 안 돼가지고 발주체 줘야 되는데 예. 안 가져가가지고 바다 위에 그냥 띄워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는 사람이 거제도 앞에 가서 아, 우리나라도 석유 캐나 그러고 할 정도로 지금 둥둥 떠 있는 일감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 참 예. 걱정입니다. 이 교수님하고 저하고 들으라 밥통들아, 들으라 바보들하고 프랑카드를 들고 예. 뭐 아무리 행진을 하든지 뭐 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이제 바보들의 대행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참. 그래서 네, 오늘 이 노동시장 문제, 최저임금 문제, 또 우리 이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의 소위 노동 생산성 문제, 어려운 문제는 다음에 한번 한번 좀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최고의 인재를 거기다 다 몰아넣었는데 저게 지금 뭐 부가가치 생산하고는 아무 상관 부가가치 생산은 완전히 뭐 의료보험이라는 틀에 갖춰서 저러고 있으니까 그 언어도 되게 타락돼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의료 서비스가 다 민영 기업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는데 의료 민영화 반대 이러거든요. 의료는 민영기관에 의해서 기업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거는 지배구조하고 의료보험 수가에 대한 가격 통제 이 두 개인데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다 사립학교가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져 왔는데 공교육 무너진다고 공교육 무너진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참 언어의 혼란도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